5억도 내가 엄청 봐준 거야. 네가 분수를 모르면 시골에 계신 네 부모님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만들 거야. 좋아요.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나도 끝까지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겨울 추운 밤, 공항에 아내를 버려두고 경멸하듯 차를 몰고 떠나버린 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7일 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불안에 떨며 가사도우미에게 전화해 묻습니다. 아직도 사모님 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그를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고 마침내 마주한 광경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늦겨울의 칼바람이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를 휘젓고 지나갔다. 차가운 가랑비 알갱이들이 두꺼운 코트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얼마 남지 않은 온기를 지키려 애썼다. 뼈를 애는 듯한 설 연휴 직전의 추위 속에서 꽁꽁 언 두 손은 시댁에 선물로 드리려고 부산에서부터 사온 고급 과일 세트로 가득 찬 무거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 주위는 온통 재회의 포옹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귀성하는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는 지금 나를 둘러싼 지독한 고독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일주일 내내 체력을 소진시킨 출장 후유증인지 바이러스 선고열이 재발하는 듯했다. 피로 때문에 시야가 흐릿하고 어지러웠다. 막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던 참이었다. 눈에 익은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내 바로 앞 승객 탑승 구역에 멈춰섰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기쁨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남편 민준의 차였다. 꽉 막혔던 가슴 속으로 한 줄기 온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내 비행 스케줄을 보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나 보네. 나는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차 트렁크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비를 피해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차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절반쯤 내려가며 잔뜩 찌푸린 민준의 짜증스러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화면에서 새어나온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낯설고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의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갓 피어난 내 작은 기쁨을 짓밟았다. 당신 알아서 택시 타고 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회장님이 갑자기 호출하셨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빗물이 열로 뜨거워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바람 때문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설명했다. 하지만 여보, 나 열이 너무 심해. 이 시간에는 콜택시도 잘 안 잡히는데 집까지만 태워다 주고 가면 안 될까?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흠뻑 젖은 내 모습을 노골적인 혐오감과 함께 훑었다. 그리고는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 지금 차에 타면 비냄새에 병균 냄새까지 옮겠네. 중요한 손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곤란해. 그냥 좀 참고 택시 타고 와. 내가 택시비 보내줄게. 바로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VIP 파트너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하트 이모티콘이 떠 있었고 내가 제대로 보기도 전에 그는 황급히 화면을 뒤집었다. 하지만 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든 것은 그 전화가 아니었다. 그의 옆 조수석에 떡하니 놓여있는 낯선 물건이었다. 공항의 희미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시트 위로 핑크색 토끼 귀 모양 목베개가 유독 눈에 띄었다. 미니멀리즘과 남성성을 신봉하는 민준이 절대 쓸 리 없는 유치하고 조잡한 물건. 나 또한 사준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목베개에 대해
물어보려 입을 열었지만 뒤에서 울리는 재촉하는 경적 소리에 민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귀찮은 잡상인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그럼 이만. 나 회장님 때문에 늦겠어. 말을 마친 그는 창문을 올리는 버튼을 눌러 나와 그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차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바퀴는 내 발밑에 고인 큰 무릉덩이를 지나가며 더럽고 차가운 흙탕물을 내가 가장 아끼는 크림색 코트 위로 튀겼다. 나는 멀어져가는 두 개의 붉은 후미등이 칠흑 같은 빛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추위가 아니었다. 가슴을 옥죄는 처절한 서러움이었다. 3년간 그의 아내로 살며 나는 그의 밥 한 끼, 옷 한 벌까지 정성을 다해 챙겼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한겨울 혹한의 밤, 무정하고 잔인한 뒷모습뿐이었다.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아무 택시나 부르려 했지만 감각이 사라진 손가락이 굳어 말을 듣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발밑에 차가운 빗물 웅덩이로 떨어졌다. 화면은 지금 나의 결혼 생활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꺼져버렸다. 그리고 내 의식도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따뜻한 레몬그라스, 오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에서 깨어났다. 머리는 여전히 깨질 듯 아팠고 목은 바싹 말라 쓴맛이 났다. 잠시 정신을 차린 후에야 이곳이 시댁의 춥고 삭막한 침실이 아니라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혜의 작은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침대 옆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들고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붉어진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 그녀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울먹이며 다그쳤다. 정신이 좀 드니 이 미친 커나. 그날 어떤 친절한 분이 네가 쓰러진 거 보고 비상연락처로 나한테 전화 안 했으면 넌 지금쯤 영안실에 누워 있었을 거야. 그날 밤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모든 디테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검은색 차, 토끼 귀, 목베개, 그리고 내게 튀었던 더러운 흙탕물.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나 자신조차 답을 듣기 두려운 질문을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 여기 얼마나 누워 있었어? 지혜는 길게 한숨을 쉬며 내 얼굴 앞에 손가락 7개를 펴보였다. 7일. 바이러스성 고열로 꼬박 일주일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어. 의사 선생님이 과로에 비까지 맞아서 상태가 심각했대. 7일. 그 두 글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고 육체적 고통마저 잊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내가 집에서 사라진 지 7일,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는데 남편의 세상은 아내의 부재와 상관없이 평소처럼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 넋 나간 표정을 본 지혜는 분노의 차수리가 끝난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내 그 인간 말종 남편한테 수백 번도 더 전화해서 욕을 퍼부어 주려 했는데 내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내 손잡고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참았어. 이거 봐. 7일 동안 이 전화기는 벽돌처럼 조용했어. 부재 중 전화 한 통도 없다고. 나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텅 빈 통화 기록을 열었다. 무서운 침묵이 내 마음을 뒤덮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쌓여온 실망감이 한계에 도달해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려는 지혜의 손을 막았다. 내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전화하지 마. 나 내기를 하고 싶어, 지혜야. 그 사람이 도대체 언제쯤 자기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 끝까지 보고 싶어. 지혜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노트북으로 민준이 종종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곤 하던 공유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쁜 업무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차량 운행 기록 앱은 그가 파트너 미팅을 간다고 했던 그의 차가 헤리티지 팰리스라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자주 멈춰 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점심시간과 늦은 저녁, 매번 정차 시간은 몇 시간에 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 앱을 클릭했다. 내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 애썼던 바로 그 앱이었다. 민준이 접대용으로 만들었다며 내가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가족카드 결제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출장을 떠난 바로 그날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250만 원짜리 화이트 골드 목걸이. 그 금액은 내 1년치 보너스에 해당했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가 아끼고 아꼈던 수천 끼의 식사와 맞먹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를 위해 그 돈을 망설임 없이 썼다. 옆에서 화면을 보던 지혜는 화가 나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거야, 서윤아. 그놈은 다른 커니랑 놀아나고 네가 여기서 죽이나 먹고 있을 때 다른 여자한테 선물이나 사주고 있다고. 너 정말 이대로 괜찮아?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잿빛 겨울 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체념이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내 아내 사랑이 그날 밤 공항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신당한 여자의 냉철한 이성뿐이었다. 나는 지혜를 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참으려고 침묵하는 게 아니야. 때를 기다리려고 침묵하는 거지. 이제 내 것을 되찾으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무관심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줘야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겼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결코 져서는 안 될 전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공항에서의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정확히 7일 후 민주는 교회에 있는 우리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손에는 아무렇게나 포장된 작은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애인과의 달콤한 장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안으로 들어서면 언제나처럼 따뜻한 아로마 오일 향과 맛있는 저녁 식사, 그리고 내가 직접 받아놓은 뜨거운 목욕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뿐이었다. 불도 사람의 온기도 없는 텅 빈 집. 민주는 거실 스위치를 켰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유리 테이블과 구석에 놓인 화분 잎사귀 위에 얇게 내려앉은 먼지를 비췄다. 주방은 싸늘했고 향긋한 음식 냄새도, 상냥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하던 아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넓은 집을 가득 채운 정적에 민주는 점차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제 가사도우미인 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내는 어디 있고요? 왜 집이 이렇게 먼지투성이죠? 아직 장도 안 보고 저녁 준비도 안 한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모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말투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어머, 도련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지난주에 출장 가신 이후로 한 번도 집에 오신 걸 본 적이 없는데요. 7일 내내 문이 잠겨 있길래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셨거나 일찍 설쇠러 시골 내려가신 줄 알고 저도 쭉 쉬었죠. 이모님의 순진한 대답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는 하마터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내가 한 번도 집에 안 왔다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문은 그때 그대로 잠겨 있었어요. 청소 일정 여쭤보려고 사모님께 몇 번 전화했는데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도련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걱정되네요. 이모님은 몇 마디 더 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민주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민준의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막연하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그는 7일 전 공항에서 웅크리고 있던 내 모습, 내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그가 얼마나 냉정하게 차를 몰고 떠났는지를 떠올렸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안위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문제가 생길까봐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써 연기해온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오히려 우리 서윤이 아직 안 돌아왔나? 라는 질문을 돌려받았다. 요 며칠 통화가 안 돼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 알았네. 민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차로 달려가 인천공항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딘가에 발이 묶였거나 그저 화가 나서 잠시 떠났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분실물 보관소에서 직원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보며 내 익숙한 크림색 캐리어를 내밀었다. 이 캐리어 주인분은 7일 전에 이걸 두고 가셨어요. 저희가 방송도 하고 캐리어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도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직원은 기계처럼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를 보며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흥건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바로 XX 종합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좀 복잡하니 가족분이 꼭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복잡하다는 말에 민주는 다리가 풀렸다. 그는 끔찍한 사고 후 내가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상상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통함 때문이 아니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강타하는 충격 때문이었다. 나는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정성스럽게 죽을 한 숟가락씩 불어 입에 넣어주는 사람은 지혜도 간호사도 아니었다. 민준이 항상 무시하고 질투했던 이복동생 현우였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준을 향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이 들려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조용히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현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볍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한마디를 던졌다. 형, 7일이나 늦었네. 민주는 비틀거렸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쿵 하고 닿았다.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과 통제력이 전례 없는 강한 타격을 입었다는 상실감 때문이었다. 민주는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이자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병상으로 달려가 현우의 손에서 죽그릇을 쳐내듯 밀치고 링거 바늘이 꽂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내가 통신도 안 터지는 오지에 출장 가 있어서 집에 오자마자 당신 없는 거 보고 바로 찾아다녔어. 내가 얼마나 걱했는지 알아? 나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혐오감이 퍼져나갔다. 나는 민준의 서투른 연극을, 그의 이마에 맺힌 가짜 땀방울을, 그리고 현우를 경계하며
힐끔거리는 그의 눈빛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난 7일간 나는 이곳에서 고열과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쾌락에 빠져 바쁘게 지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다니 날 걱정했다고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다. 아내가 사라진 걸 7일 만에 알 정도로 걱정했구나. 내 전화기에 당신 부재 중 전화 한 통 없을 정도로.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할 때 현우가 일어섰다. 젊은 청년은 셔츠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의 침착하고 성숙한 태도는 형의 당황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다. 현우는 나를 보며 잠시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가 민준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형이 왔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형처럼 일주일씩이나 오지로 출장 갈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서요. 병실 문을 나서기 전 현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는 우리 둘이 듣기에 충분했다. 형수님, 몸조리 잘하세요. 푹 쉬면서 기력 회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연극이 많이 남았으니 그걸 다 보려면 체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현우의 말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그는 뜨끔했다. 나에게는 그것이 경고이자 민준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동맹의 신호였다. 병실 문이 닫히고 숨막히는 공간에 나와 민준만 남았다. 민준은 서둘러 내 퇴원 수속을 밟았다. 그는 현우로부터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나를 빨리 떼어놓고 싶어 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자신이 꾸며낸 출장 이야기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는 어려움과 통신 두절,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늘어놓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잿더미처럼 차가웠다. 왜 그래? 아직도 공항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화났어. 민준이 운전하며 곁눈질로 내 눈치를 살폈다. 그날은 내가 너무 급했어. 회장님 호출인데 계약 놓칠까봐 당신더러 알아서 오라고 한 거야. 당신이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지.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내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화 안 났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운전에나 집중해.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았다. 성급함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시간이, 그리고 그가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차는 내가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 사랑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범죄 현장에 불과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몸은 며칠 앓은 뒤라 여전히 허약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민준이 내 캐리어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지나치게 친절한 척하며 따뜻한 물을 마실 건지 죽을 더 먹을 건지 계속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젓고 침실로 직행했다. 익숙한 방이 눈앞에 나타났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변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침입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다. 내가 평소 사용하던 은은한 제스민 오일 향을 압도하는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향수 냄새였다. 내가 강한 향에 알레르기가 있어 절대 쓰지 않는 값비싼 샤넬 향수 냄새였다. 나는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목구멍에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향기는 공기 중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었다. 커튼과 부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고 믿었던 평평한 침대 시트에도 배어 있었다.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베개를 살짝 들쳤다. 매트리스와 침대 헤드 사이 틈에서 작은 금속 물체가
침실 등 아래서 반짝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싸구려지만 화려한 디자인의 큐빅 귀걸이였다. 반짝이는 가짜 보석이 박혀 있었고 전혀 내 취향이 아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더 자세히 살폈고 베개뒷 위에서 탈색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내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단발머리였다. 이 머리카락은 분명 젊고 세련된 다른 여자의 것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귀걸이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거 며칠 전에 청소하러 왔던 새 이모님이 떨어뜨렸나 보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와 내 손에서 귀걸이를 뺏으려 했다. 이모님 쉬시는 동안 엄마가 하루 써봤는데 엄청 덜렁대더라고. 내일 내가 말해둘게. 나는 손바닥 안에서 귀걸이를 꽉 쥐었다.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새 이모님이라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탈색한 머리를 한 이모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민주는 나를 바보로 여기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연기력을 과신하는 걸까? 나는 그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고 무심하게 귀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전해줘. 주인 침대에 개인 물건 함부로 두지 말라고. 난 그런 거 싫으니까.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다음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한 틈을 타 나는 인터넷으로 위장용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고 그가 나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의 서재 책장에 몰래 설치했다. 밤이 되어 민준이 접대 술자리 후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그의 개인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다.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나는 USB를 꽂고 그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모든 데이터,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푸른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방울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것이 이 결혼을 위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민준의 노트북 데이터는 제3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는 앱을 사용하는 등 꽤 신중했다. 하지만 내가 전에 찾아냈던 차량 위치 기록이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토요일 아침, 민주는 온종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할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일이 잘 풀리길 바란다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의 차가 대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나는 즉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를 타고 헤리티지 팰리스라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 도시 동쪽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지난주 옷장을 정리하다 민준의 낡은 정장 주머니에서 발견한 예비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다. 그때는 회사 창고 열쇠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본 지금 나는 그것이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확신했다. 헤리티지 팰리스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이름은 내 처지에 대한 신랄한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열쇠 꾸러미에 함께 있던 엘리베이터 카드키 덕분에 쉽게 경비원을 통과했다. 엘리베이터 전자 패널의 숫자가 18층으로 올라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1806호 앞에 서서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아파트는 우리 집의 어두운 톤과는 완전히 다른 핑크와 화이트 톤의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탈색 머리를 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민준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바로 내 베개 위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주인이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로 들어갔다.
이곳의 모든 것은 민준의 또 다른 행복한 결혼 생활의 증거였다. 찻잔 옆에는 갓 꽂은 장미꽃병과 함께 임신 8주차라고 선명하게 적힌 사디 태아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산모 이름은 다은이었다. 그 옆에는 아이방 인테리어 쇼핑 계획이 꼼꼼하게 적힌 수첩이 있었고 그 옆에는 수입산 원목아기, 침대 사기, 태명은 튼튼이로 등 민준의 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항상 몇 년 더 계획을 미루자고 말했는데 나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방 전체 풍경, 벽에 걸린 사진들, 초음파 사진, 그리고 수첩까지 전부 촬영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민준의 비열한 배신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리고 발소리와 함께 명랑한 웃음소리가 현관문으로 다가왔다. 한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오늘 튼튼이가 엄청 세게 찼어. 이어서 민준의 상쾌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녀석, 아빠 닮아서 힘이 좋네. 나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나는 큰 침실로 달려가 넓은 붙박이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문을 닫고 밖을 엿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틈만 남겼다. 어둠이 나를 감쌌다. 나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내 눈앞에서 곧 펼쳐질 잔인한 연극을 기다리면서 나는 붙박이장 가장 깊은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터질 듯한 가슴에 숨을 가뒀다. 진한 공업용 목재 냄새와 위에 걸린 옷들에서 풍겨나오는 희미한 샤넬 향수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움이 치밀었다. 얇은 장롱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거실 한가운데서 멈췄고 이내 다은이라는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민준이 신혼 초나를 달랠 때 쓰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작은 틈으로 나는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내가 방금 촬영했던 초음파 사진이 놓인 크림색 소파 위로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내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이 불청객의 존재를 알릴까봐 두려웠다. 다은은 민준의 목에 팔을 감고 애교 섞인 투정으로 말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거야, 오빠? 뱃속 아기가 벌써 9주차인데 우리 튼튼이 아빠 없는 애로 태어나게 할 셈이야. 아니면 나 미혼모로 만들 작정이야. 그녀는 민준의 셔츠, 가슴팍에 의미 없는 원을 그리며 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강력한 부적처럼 초음파 사진을 힐끗 보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다은의 탈색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말투는 안심시키는 듯 했지만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걱정 마, 자기야. 내가 다 계획해놨어. 우리 아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명문가의 적장자가 될 거야. 문제는 집에 있는 그 마누라가 순하긴 해도 만만한 타입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해. 내가 몇 년간 일군 걸 그 건손에 넘겨줄 순 없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단호하고 잔인해졌다. 내가 지금 몰래 거액의 자금들을 어머니 계좌로 옮기고 유령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손실 보고를 하고 있어. 그게 다 끝나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은 거의 남지 않을 거야. 그때 이혼 서류를 던져주면 돼. 나는 피맛이 입안에 퍼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남자. 창업 초기에 라면을 함께 먹고 밤새워 회사 장부를 맞추던 그가 나의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니. 다은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비웃었다.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는 얼마 던져줄 건데?
너무 후하게 주지 마. 그 돈으로 나중에 우리 튼튼히 유학 보내야 하니까. 민주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뒤틀리고 무서운 미소였다. 5%. 내가 재산 신고를 잘해서 그 건이 한 2, 3억 정도만 받게 할 거야. 부부간의 정리를 생각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부엌대기나 하는 여자한테는 그 돈도 과분해. 5%. 그 숫자는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고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산산조각 냈다. 나는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보며 떨었다. 밖에서는 저 비열한 남녀의 모든 대화와 음모가 기록되고 있었다. 내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이제 내 안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만이 남아 순종적인 아내의 나약함을 불태우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민준과 다은이 저녁거리를 사러 아래층 마트로 내려갔을 때 내가 비상계단으로 뛰쳐나왔다는 것만 기억난다.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미 해는 저물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온몸이 불타는 듯 뜨거워서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 지혜의 옛 동창이자 복잡한 이혼 및 재산 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박 변호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지만 넋이 나가고 머리가 헝클어진 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방금 녹음한 파일을 열었다. 조용한 사무실에 민준과 다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 변호사는 집중해서 들었고 그의 짙은 눈썹은 굳게 닫혔다. 그는 가끔씩 생각에 잠긴 채 펜으로 나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녹음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고쳤었다. 서윤 씨,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은닉에 대한 대화 내용은 결정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그가 경계심을 품고 자금 합법화 작업을 더 서두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를 되찾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이 저를 짓밟고 제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일어나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안병부동, 안빙부도, 즉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릴 겁니다. 서윤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아내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가 경계심을 풀도록 말이죠. 동시에 그가 대중과 회사 이사회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할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의 신뢰를 잃게 만든 후에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책상 위 달력을 보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제가 알기로 다음 달이 그 사람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일이죠.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보수적인 주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분명 서윤 씨에게 행복한 가족 연기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하세요. 박 변호사의 조언은 혼란스러운 내 마음의 등대와 같았다. 순간적인 분노는 나를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잔인한 자를 이기려면 그보다 100배는 더 잔인하고 침착해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서울 거리의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나는 약국에 들러 앞으로 배신자 곁에서 잠 못 이룰 밤들을 위해 약한 수면 유도제를 샀다. 오늘부터 나약했던 서유는 죽었다. 오직 자신의 공의를 되찾기 위해 조용히 진실의 칼날을 가는 여자만이 남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넓은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숨 막혔다. 겉으로는 아무런 균열도 없는 듯 평온했지만 말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 민준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옷을 다렸으며
그가 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서 상냥한 미소로 맞이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미소가 낯설고 역겨웠다. 민주는 내 태도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그의 두 번째 보금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고양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경계심은 점차 누그러졌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애인과 몰래 문자를 주고받으며 콧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주는 내게 화려한 금박 초대장 한 장을 건넸다. 말투는 기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나를 피했다. 서윤아, 다음 주말이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인데 어머니가 너도 같이 가라고 하시네. 요즘 회사 내부에 이상한 소문도 돌고 나이 드신 주주들은 가정사를 유심히 보거든. 당신이 같이 가서 우리 부부가 여전히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사업 이야기하기도 더 수월할 거야. 그의 눈에 나는 외교 도구이자 그의 방탕하고 썩은 사생활을 가리기 위한 병풍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초대장을 손에 들고 화려한 무늬를 만지작거렸다.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여보, 나 요즘 너무 말라서 옛날 옷은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큰 파티에 초라하게 입고 가면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나는 큰 눈을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자존심은 그의 탐욕보다 컸으니까. 역시나 민준은 호탕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송금했다. 그게 무슨 문제라고. 내가 500만 원 보내줄게. 마음껏 스파도 받고 비싼 드레스도 하나 사 입어. 명품이면 더 좋고 사장 아내인데 화려해야지. 내 스마트폰에서 띵동 소리가 울리며 입금을 알렸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두드리고 방으로 올라갔다.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의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내가 그 돈을 허영심을 채우는 드레스를 사는데 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돈 전부를 박 변호사가 소개해준 신뢰할 수 있는 흥신소에 송금했다. 그들의 임무는 다은의 신상, 과거 인간관계, 그리고 특히 그녀 뱃속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민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직감이 들었다. 파티는 도시 최고의 5성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와인잔과 하객들의 값비싼 보석에 반사되었다. 나는 민준의 곁에 섰다. 평소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로 가녀리지만 고고한 몸매를 강조했고 정성 들여 한 화장은 피곤한 기색을 가리고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민주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자신만만한 표정을 되찾고 의기양양하게 내 팔짱을 끼고 파트너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성공한 모범 부부 연기를 했다. 하지만 민준의 행복한 가정 연극은 다은의 등장으로 금세 깨졌다. 그녀는 사장 개인 비서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했다. 과감하게 파인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의도적으로 나와 민준 앞에서 도발적인 눈빛으로 어슬렁거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에게 술을 따랐다. 귀에 대고 속삭이거나 그의 몸에 일부러 쓰러지는 등 과도하게 친밀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다은은 나를 힐끗 보며 비웃더니 근처 여직원들에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요즘 세상에 남편 간수도 못해서 남편이 질리게 만드는 여자는 시골이나 가야죠. 안 그래요, 언니들. 민주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식은땀을 흘리며 다은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민준의 팔을 뿌리치고 개회사를 위해 마이크가 놓인 중앙 무대로 직행했다. 민준은 당황해서 나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박 변호사가 배치해둔 건장한 경호원 2명에게 교묘하게 저지당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내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고 시끄럽던 연회장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귀빈 여러분. 오늘처럼 기쁜 날, 사장 민준의 아내로서 제 남편과 여러분께 작은 깜짝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가 이룬 놀라운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대 아래에 서 있던 민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는 소리쳤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려와.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미리 매수해둔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 등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매출 성장 그래프나 프로젝트 사진이 아니었다. 헤리티지 팰리스의 비밀 아파트를 찍은 수많은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벽에 걸린 민준과 다은의 웨딩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애인을 맞아들이겠다는 역겨운 약속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연회장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터져 나왔다. VIP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손에 든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잔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나는 무대 아래의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분노와 굴욕으로 파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고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민준이 애인에게 집과 차를 사주기 위해 회사에서 횡령한 모든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제 남편이 주주 여러분께 항상 회사가 적자라고 하소연했던 이유입니다. 나는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무대 아래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두 눈은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이 번뜩였다. 민주는 수백 명의 하객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를 풀려는 듯 내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이 미친 건전,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강력한 힘에 의해 저지당했다. 박 변호사가 배치한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재빨리 나타나 민준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아래에서 무력하게 발버둥치는 남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남은 적마저 그와 함께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파티는 굴욕 속에서 끝났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민준의 가족만이 명예의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았다.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묻거나 적어도 방탕한 아들을 꾸짖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얼굴은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그녀의 분노는 나를 향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주 잘났어. 이 집안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켜야 속이 시원했니? 남자가 밖에서 좀 놀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아내라는 게 남편 체면도 못 세워주고 정말 쓸모없는 커니네. 나는 한때 존경하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를 경악하며 쳐다보았다. 저렇게 뒤틀린 도덕관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감싸며 계속해서 쏘아붙였다. 걔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은 것도 다 네가 남편 비위도 못 맞추고 이 집에 아들 하나 못 낳아줘서 그런 거야. 네, 자신을 좀 돌아봐.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민주는 어머니 옆에 서서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의기양양했고 어머니의 비호를 받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나는 웃었다. 쓰라리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웃음이었다. 이 썩어 빠진 가족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두 모자 앞 유리 테이블 위로 가볍게 던졌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저는 어머니의 고귀한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니의 금쪽 같은 아드님은 어머니가 잘 모시고 사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에요. 법원에서 봅시다. 나는 구석에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그 숨막히는 저택을 떠나 나는 박 변호사가 구해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자유롭지만 파란만장한 날들이 시작되었다. 파티에서 일어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준 가족회사의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주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자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미쳐 날뛰었다. 반성하기는커녕 민준은 모든 분노와 증오를 내게 돌렸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내 명예를 짓밟기로 결심했다. 내가 집을 나온 지 이틀 만에 소셜미디어는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익명의 게시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는 전문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팀까지 고용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꾸며내 나를 피해자에서 계산적인 사기꾼으로 둔갑시켰다. 파티 난동의 진실, 본처의 재산 찬탈 음모, 아무 기여도 없이 지분 50%를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아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넘쳐났다.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들의 악의적인 댓글들을 읽었다. 그들은 나를 가장 저속한 단어로 욕했다. 어떤 사람은 내 얼굴만 봐도 보통이 아니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에게 빌붙어 살면서 잘난 척한다고 지어냈다. 옆에 있던 지혜는 화가 나서 키보드를 부술 뻔했다. 이것들 다 미쳤나 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흑백을 뒤바꿀 수 있어? 너도 반박해야 해, 서윤아. 저것들이 침으로 널 죽이게 놔두지 마. 나는 지혜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속으로는 폭풍이 일었지만 이성은 침착하라고 말했다. 나는 민준이 나를 도발해서 내가 이성을 잃고 소셜미디어에서 싸우게 만들려는 속셈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그가 만든 각본대로 까다롭고 악독한 여자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을 뿐이야. 지혜야. 그냥 저 사람이 연기를 다 끝내게 놔둬.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쉽게 속지 않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바로 그때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열어보니 현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용은 짧지만 무게가 있었다. 형수님,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계시네요. 반격할 탄약이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형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고 경악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민준이 다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여성 파트너들에게 쓴 불투명한 지출 내역서 사본이었다. 현우는 형을 무너뜨릴 날을 기다리며 오래전부터 이것들을 모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차례였다. 돈 문제로 나를 비방하는 작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민주는 여자의 인격을 공격하는 다음 독수를 뒀다. 그는 작년 파리 출장 때 몰래 찍은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 속 나는 프랑스인 디자인 파트너인 피에르와 함께 있었다. 사진은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인 각도에서 찍혀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더 잘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고 나눈 비즈니스 악수가 마치 우리가 은밀하게 껴안고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사진과 함께 민준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남편인 양 통곡하는 장문의 글이 첨부되었다. 그는 내가 오래전부터 피에르와 바람을 피웠고 해외 출장을 핑계로 서양 남자와 놀아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날조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혼란스러워하던 여론은
즉시 방향을 틀어 비난의 화살이 내게로 향했다. 경박한 여자, 외국 남자 밝히는 배신자 같은 심한 욕설이 댓글에 가득했다.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희희낙낙했다. 이 엄청난 여론 압박에 내가 굴복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 빈손으로 떠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심지어 내게 문자를 보냈다. 거만한 말투였다. 봤지, 서윤아.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마. 넌 상대가 안 돼. 내가 제시한 조건대로 이혼 서류에 사인해. 그럼 글 내리라고 할게. 너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줄게. 나는 문자를 읽고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다. 그가 나를 이런 비열한 수법에 쉽게 굴복할 사람으로 보다니.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가 외도 누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네요. 이제 우리가 원본 영상을 공개해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수화기 넘어 박 변호사는 상쾌하게 웃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호텔 CCTV 영상은 이미 공증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간의 장마 끝에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나는 저 밖의 여론 폭풍이 곧 잠잠해지고 더 밝은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모든 허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섰다. 화려한 화장 대신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차분한 얼굴과 정직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거창한 말이나 신세 한탄은 필요 없었다. 박 변호사는 파리 호텔 연회장 CCTV에서 추출한 5분짜리 원본 영상을 조용히 재생했다. 화면에는 진실이 모든 디테일까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와 피에르는 여러 국제 디자이너들 사이에 서 있었다. 우리는 평범한 비즈니스 의뢰에 따라 악수를 나눴다. 피에르는 옆에 서 있던 우아한 프랑스인 아내를 정중하게 소개했고 우리 셋은 즐겁게 대화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었다. 어떤 포옹도 어떤 은밀함도 없었다. 모든 것은 진실을 왜곡하려는 비열한 자의 악의적인 편집일 뿐이었다. 결백을 증명하는 영상 직후 박 변호사는 두 번째 결정타를 날렸다. 민준의 탐욕과 공금 횡령죄에 대한 증거였다. 내가 복사한 은행 거래 내역과 현우가 제공한 자료는 민준이 회사 돈으로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값비싼 보석을 다은에게 사주었으며 이를 접대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숫자와 날짜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어제까지 나를 욕하던 네티즌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들의 분노는 민준에게로 향했고 그 파괴력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컸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올해 최악의 남자. 아내분 너무 불쌍하다. 바람 피우고 누명까지 씌우다니. 같은 분노의 댓글과 민준 가족 회사의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여론이 180도 뒤집히자 민준은 속수무책이었다. 회사 본사에서는 분노한 대주주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사생활 문란에 공금 횡령까지 저지른 사장이 회사의 명성과 그들의 주머니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민준의 전화는 항해 전화로 불이 났고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나는 라이브 방송을 보며 급증하는 시청자 수와 나를 지지하는 댓글들을 보았다.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 승리는 나의 억울함을 씻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와 정을 짓밟은 자에게 가장 적절한 처벌이었다. 언론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나는 현우로부터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곳은 바깥 세상의 소란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대나무 정원이 보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현우를 마주하는 나는 더 이상 형수가 아니었고 그 역시 내가 알던 희미한 존재감의 시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현우가 보여준 열정적인 도움 뒤에는 분명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현우가 들어섰다. 그는 아직 남은 겨울바람에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는 서론 없이 두꺼운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그의 시선은 솔직하면서도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윤 씨, 이건 민준이 형이 지난 몇 년간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와 돈 세탁을 한 증거입니다. 이것까지 더하면 사생활 문제와 함께 그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민준의 대담함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보며 궁금했던 것을 직접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어쨌든 민준 씨는 당신의 이복형이잖아요. 그를 망치면 가족 기업도 위태로워질 텐데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수년간 쌓인 고통이 담겨 있었다. 10년 전 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불행한 여인의 초라했던 장례식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현우는 물잔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간 이식 수술만 받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민준이 형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누워 계셨고 재정 결정권은 민준이 형에게 있었죠. 그는 회사 자금이 프로젝트 투자에 묶여 있어 첩의 치료비를 위해 돈을 뺄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떨렸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수억 원을 인출해서 스포츠카를 샀어요. 어머니는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그는 유령 프로젝트를 축하하며 그 차를 몰고 다녔죠. 그 순간 저는 언젠가 그가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여 제 복수 계획의 일부로 만든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화려한 가족 뒤에는 어두운 비밀과 인간의 잔혹함이 숨어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젊은 남자를 보며 연민과 경계심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양날의 검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시점에서 다른 선택은 없었다. 적의 적은 친구니까 나는 서류철을 닫고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나를 이용한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저 또한 공의를 되찾기 위해 당신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공평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각자의 길을 갑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민준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주들은 압박했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다. 그가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다은은 마지막 구명줄, 즉 뱃속의 아이를 던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했다며 즉시 결혼하지 않으면 그가 무책임한 남자라고 온 세상에 떠들겠다고 협박했다. 혼란에 빠진 민주는 결정적인 지분을 가진 할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아이를 유일한 구명줄로 여겼다. 민주는 내게 만나자고 전화했다. 말투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계산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우리는 교회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주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윤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 서로 놓아주자. 다은이가 임신했어. 난 그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줘야 해.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해. 내가 5억 줄게.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5억. 큰 돈처럼 들렸지만 우리가 함께 일군 막대한 재산과 그가 횡령한 금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 당신의 5억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절반으로 나눠야 해요. 나는 지분 50%와 실제 자산을 원해요. 대략 계산해도 50억은 될 거예요. 공동명의인 저택은 별도고요. 민주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눈을 부릅떴다. 미쳤어. 꿈도 꾸지 마. 5억도 내가 엄청 봐준 거야. 네가 분수를 모르면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만들 거야. 장인, 장모님 고혈압 있으신 거 알아. 내가 매일 사람 보내서 안부 여쭤보면 어떨까? 민준의 비열한 협박은 내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다. 그는 나를 짓밟을 수 있지만 내 부모님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그의 얼굴에 물잔을 끼얹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나는 일어나서 민준을 극도의 경멸감으로 내려다보았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나도 끝까지 가줄게요. 그때 누가 고개를 못 들게 될지 한번 봅시다. 당신은 그 귀한 아들이랑 잘 살아보세요. 법원에서 봅시다.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고 분노로 일그러진 민준을 뒤로 했다. 법원에서의 조정일, 작은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은 개인 변호사, 그리고 다은과 함께 왔다.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계속 배를 쓰다듬었다. 민준은 조정관 책상 위에 사디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 여자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질투가 심합니다. 현재 제 여자친구가 제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조속히 이혼해야 하니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나와 박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그 서툰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조정관이 내 의견을 물었을 때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밀봉된 봉투를 꺼냈다. 잠깐만요. 이혼을 논하기 전에 의뢰인은 민준 씨가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얼굴색이 변했다. 유전자 검사? 당신들 시료를 어디서 구했지?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민준 씨,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미용실에 가셨을 때 저희가 사람을 시켜 머리카락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태아 샘플은 다은 씨, 지난주 개인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간호사가 저희를 도와 양수 샘플을 조금 채취해서 선별 검사와 함께 친자 확인도 진행했습니다. 민주는 다은을 휙 돌아보았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고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박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결과를 또렷하게 읽었다. 결론. 민준 씨의 머리카락 샘플과 태아의 DNA 샘플은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더듬거렸다. 바로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다. 현우가 당당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민준을 보고 움츠러든 다은을 보았다. 형, 많이 놀랐어? 내가 다시 소개해 줄게.
다은이는 무슨 명문가 딸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이 연극을 위해 돈으로 고용한 전문 스폰서 애인이야. 현우는 다은이 술집에서 다른 문신한 남자와 껴안고 있는 사진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뱃속의 아이는 이 남자애야. 나는 단지 그녀가 형이 아내에게 질렸을 때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빨리 미끼를 물 줄은 몰랐네. 심지어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려고까지 하다니. 민주는 비틀거렸다. 그는 다은의 멱살을 잡고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내가 날 속였어. 감히 날 속여? 다은은 울며 빌었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을 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텅 빈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아내, 동생, 그리고 애인에게 동시에 속았다는 충격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마치 그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던 것처럼 마지막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수많은 외도 증거와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고 가짜 아이에 대한 충격까지 더해져 민주는 피고인석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이혼 신청을 승인하고 남편 측에 완전한 과실이 입증되었으므로 공동재산의 60%를 내게 분할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 나는 저택과 상당한 현금을 소유하게 되었다. 법원을 나오자 따뜻한 봄 햇살이 돌계단을 비췄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자유의 맛을 느꼈다. 민주는 뒤따라 나왔다. 옆에는 한때 거만했던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달려왔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비굴한 애원만이 남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내가 빌게 집은 가져가지 말아다오. 그건 내 시아버지 평생의 노력이 담긴 곳이야. 돈만 받으면 안 되겠니? 민준이는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모든 걸 잃었는데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냐? 그래도 몇 년간 부부의 연이 있었잖니. 나는 내게 매달리는 주름진 손을 보았다.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거리를 두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님, 부부의 연은 어머님 아들이 저를 공항에 버리고 간 그 밤에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쓸모없는 건이라고 욕하셨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인과응보는 공평한 법이죠. 그 집은 법원에서 제게 주었고 저는 그걸 팔아서 자선 활동도 하고 제 새로운 삶을 꾸릴 겁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두 팔 두 다리 멀쩡하니 어머니 치마폭에 숨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죠. 나는 말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텅 빈 저택. 내가 마지막 가구들을 옮긴 후 내 하이힐 소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을 울리며 내 벽에서 건조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마치 닫혀버린 과거의 한숨 소리 같았다. 나는 한때 우리 부부의 대형 웨딩 사진이 걸려있던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이제 그 자리에는 딱지가 앉기 시작한 상처처럼 얼룩덜룩한 흰 벽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이 집을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노부부에게 신속하게 팔았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이 어두운 기억들을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수표를 손에 쥐었다.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마음은 재판에서 이긴 사람의 기쁨 없이 그저 가벼웠다. 나는 그 돈의 3분의 1을 떼어 아무도 모르게 고아 후원재단과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내가 고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온 폭풍 후 내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인생의 빚을 갚는 방식이었다. 나머지는 저축하고 일부는
앞으로의 길을 위한 자본금으로 남겨두었다. 지혜가 차를 몰고 공항으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녀는 걱정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정말 가는 거야, 서윤아. 타지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어. 나는 깔끔하게 자른 단발머리를 쓸어 넘기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여기서는 어딜 가나 배신의 그림자가 보여. 사람들의 동정적이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도 느껴지고. 나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이, 3년 전에 묻어버렸던 꿈을 다시 살릴 공간이 필요해. 그 꿈은 파리였다. 내가 한때 인테리어 디자인 석사과정 장학금을 받았지만 민준의 아내가 되기 위해 포기했던 바로 그 빛의 도시. 이제 아무런 족쇄도 없으니 나는 그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늦었지만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공항 대합실에는 현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정장 대신 밝은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어 훨씬 젊고 친근해 보였다. 현우는 내게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다. 말투는 진지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건 제가 그곳 학과장 교수님께 보내는 추천서와 저희 회사 프랑스 지사와의 협력 서류입니다. 시동생이나 아는 사람으로서 돕는 게 아니라 잠재력 있는 파트너로서 서윤 씨를 초대하는 겁니다. 서윤 씨의 재능을 믿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받으며 현우가 내게 보내는 신뢰의 무게를 느꼈다. 나는 한때 시동생이었고 어쩔 수 없는 동맹이었으며 이제는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이 남자를 보았다. 고마워요, 현우 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수익 배분은 계약서대로 하죠. 나는 거리를 두기 위해 애썼다. 현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보기 드문 온화한 미소였다. 네, 공평하게 하는 게 좋죠. 그곳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안정되면 사무실 방문 겸 찾아가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1년 후 내 삶은 학교와 회사 지사를 오가는 바쁘지만 열정적인 일상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대학원 유학생이자 점차 이름을 알려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윤이었다. 나는 과거의 긴 머리를 잘라내고 턱선까지 오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밤색으로 염색하여 하얀 피부와 총명한 눈을 돋보이게 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센 강변을 달리며 건강을 다지고 그 후에는 밤늦게까지 일과 공부에 매달렸다. 바쁜 일상은 슬퍼하거나 과거를 곱씹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민준과 실패한 결혼에 대한 기억은 이제 낡은 흑백 영화처럼 희미해졌고 가끔 떠올라도 더 이상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현우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지사 업무 점검을 핑계로 한국과 프랑스를 자주 오갔지만 나와 사무실 직원들은 그 잦은 출장의 진짜 이유를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현우는 다른 남자들처럼 맹렬하게 대시하거나 장미꽃이나 값비싼 선물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마른 내 영혼에 스며드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조용하고 섬세하게 내 삶에 들어왔다. 올 때마다 그의 짐은 한국적인 물건들로 가득했다. 내가 집이 그리울 때 찰밥을 해먹을 수 있는 찹쌀 몇 킬로, 예전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직접 담근 장아찌, 그리고 이곳 마트에서는 구하기 힘든 쌀국수나 분보 양념 같은 것들. 한 번은 내가 빌린 아파트의 수도관이 한밤중에 터진 적이 있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을 때 파리에 도착한 지 2시간밖에 안 된 현우가 연장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젊은 사장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기름때를 묻혀가며 싱크대 아래에서 수도관을 고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다 됐어요. 물 한번 틀어보세요. 현우는 이마에 얼룩을 닦으며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하고
따뜻한 온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손을 씻고 레스토랑에 가자는 내 제안을 거절하며 라면 한 그릇만 끓여달라고 했다. 며칠 동안 서양 음식만 먹었더니 질려서요. 서윤 씨가 끓여준 라면이 제일 먹고 싶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반짝였고 우리는 뜨거운 라면을 나눠 먹었다. 아무도 과거를, 민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웃음소리뿐이었다. 나는 현우의 존재가 어느새 내게 익숙하고 평온한 위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운 날들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다려온 파리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몰고 왔다. 나를 향한 현우의 감정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걱정스러운 눈빛,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의 끈기 있는 기다림은 모두 내 마음의 해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잔물결과 같았다. 나도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었다. 현우가 웃는 것을 볼 때마다, 밤 11시 정각에 그의 잘 자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 이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 과거의 유령은 여전히 검은 구름처럼 내 머리 위를 맴돌았다. 우리의 관계는 너무 복잡하고 민감했다. 전 형수와 시동생, 나와 민준이 이혼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편견과 악의적인 소문은 내가 감당하기에 아직 용기가 부족한 두려움이었다. 게다가 나는 현우가 한때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지금 그가 내게 보내는 감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동정이나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까. 어느 주말 저녁, 현우는 생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촛불 아래 아늑한 분위기는 나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현우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이상하게 진지했다. 서윤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현우는 갑자기 호칭을 바꿨다. 더 이상 사무적인 서윤 씨가 아니었다. 너는 과거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도 두려워하고 있지. 맞지? 나는 레드 와인잔으로 시선을 떨구고 잔받침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우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나는 떨렸다. 고백할게.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접근하고 도와줬어. 민준이의 약점을 공격해서 내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싶었어. 나는 계산적이고 나쁜 놈이었어. 부정하지 않아.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해졌다. 하지만 서윤아,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꿋꿋이 견디는 모습,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무너진 후에도 강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게 됐어. 이 감정은 존경심에서 시작해서 설렘과 너를 지켜주고 싶은 열망으로 변했어. 나는 내 형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앞에 앉아있는 서윤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현우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손을 빼냈다. 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서였다. 현우 씨, 아니, 현우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날이 퇴시면 여전히 쑤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현우는 미소 지었다. 너그럽고 끈기 있는 미소였다. 이해해. 얼마든지 기다릴게. 네가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흘렀고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내 감정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프랑스 디자인 협회와 협력하여 문화의 교차라는 주제로 새로운 컬렉션 전시 공간, 디자인 공모전이 열렸을 때 큰 기회가 찾아왔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무대였다. 나는 후에 전통 가옥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서양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결합한 디자인으로 참가했다. 나는 제도판 앞에서 수많은 밤을 새웠다. 기와지붕의 곡선, 연꽃 무늬, 그리고 자연광을 활용하여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공간을 만드는데 모든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우는 항상 곁에서 나를 격려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타주고 야식을 준비해 주었으며 때로는 내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다. 결과 발표일. 나는 파리의 화려한 강당에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우승자의 이름을 호명할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대상은 베트남에서 온 디자이너 서윤 씨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때문에 눈이 부셨다. 그 영광의 순간 나는 민준도 지나간 고통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관객석에서 나를 바라보는 현우의 자랑스러운 눈빛만이 보였다. 파리에서의 내 경력은 순풍에 돛한 듯 순조로웠다. 나는 전시회와 고급 파트너들과의 미팅으로 바빴고 삶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색깔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과거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유령이 다시 찾아왔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늦은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막 나왔을 때 센 강이 차가운 바람이 내 코트 자락을 날렸다. 나는 잎이 다 떨어진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웅크리고 서 있는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민준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세련되고 멋진 민준이 아니었다.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낡은 재킷과 흙먼지 묻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나를 보자 민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서둘러 다가오려다 내 차갑고 거리감 있는 태도에 멈칫했다. 서윤아, 잘 지내? 민준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고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의 소리 같았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세요? 중요한 일 아니면 먼저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파리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른 손이 내 옷자락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난 모든 걸 잃었어. 회사는 파산했고 집은 은행에 넘어갔어. 다은이 그 건넨 남은 현금이랑 보석 다 챙겨서 다른 놈이랑 도망쳤어. 난 이제 빈털털이야. 갈 곳도 없어. 눈물이 민준의 초췌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참할 정도로 애원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저기 돈 빌려서 겨우 비행기표 사서 왔어. 너 한 번만 만나려고. 서윤아, 내가 마음 따뜻한 사람인 거 알아.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평생 너한테 잘할게. 나는 내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증오나 통쾌함 대신 끝없는 연민만이 느껴졌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제 손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걷어찬 자에 대한 연민이었다. 나는 몇 년 전 공항에서 거만했던 그의 모습, 나에게 재산의 5%만 주려 했던 그의 잔인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몰락 앞에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내게 그저 스쳐 지나간 타인일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떤 희망도 남기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준 씨,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사이는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끝난 문제예요. 지금의 나는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고 당신도 더 이상 내 인생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 무릎 꿇은 민준을 남겨두고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잔인함은 내가 너무나 많은 눈물로 얻어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다. 나는 그 짧은 만남이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과 악의를 과소평가했다. 이틀 후 파리 길거리에서 민준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마 우연히 지나가던 유학생이나 한국인 관광객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다. 몰락한 재벌, 전처 찾아 프랑스까지 와서 애원했지만 냉대받아. 듣자 하니 전처는 지금 남편의 동생과 사귀며 부귀영화를 누리느라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은 잊었다고. 두 번째 여론 폭풍은 이전보다 더 거세고 잔인하게 몰아쳤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키보드 워리어들은 기이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냉혈하고 무정한 여자라고 불렀다. 심지어 나와 현우의 관계를 들먹이며 우리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죄명까지 씌웠다. 욕설과 협박, 메시지가 다시 내 메일함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나를 옥죄었다. 나는 아파트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인터넷도 외출도 하지 못했다. 두려움, 고독, 무력감에 몸이 떨렸다. 역사가 반복될까봐, 내가 막 쌓아 올린 경력이 악의적인 소문에 묻힐까봐 두려웠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다. 현우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라이브 방송이 켜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결의와 보호의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서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현우는 들어와 떨고 있는 내 어깨를 꽉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든든했다. 다시는 누구도 널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는 혼자 싸워야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내 앞에 서서 막아줄게. 바로 그날 오후 현우는 회사 총괄 사장 자격으로 공식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우는 피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 회사의 몰락 원인이 나의 탓이 아니라 그의 탐욕과 무능 때문이라는 진실을 전부 공개했다. 그는 또한 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가장 존중하고 남자다운 방식으로 표현했다. 현우는 서윤 씨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독신 여성이었을 때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자신을 잔인하게 버렸던 사람을 구제할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녀가 오늘 이룬 성공은 어떤 남자의 덕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재능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소송할 것입니다. 현우의 단호한 선언은 흥분한 군중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동시에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이는 불꽃과도 같았다.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온 세상 앞에서 용감하게 나를 지켜주는 남자를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론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정신적 압박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나는 병이 났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는 무겁고 목은 따끔거렸으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억지로 일어나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발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몇 년 전 지혜의 집에서 알아누웠던 7일간의 끔찍한 고독감이 떠올랐다. 서러움이 복받쳐 울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파와 깻잎을 넣은 죽에 고소한 향과 따뜻한 생강향이 코를 찔러 마비되었던 감각을 깨웠다. 눈을 떠보니 나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 이마에는 열을 내리는 물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내 곁에는 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물수건을 짜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역력했다. 눈 밑은 밤을 새운 듯 애맸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현우는 황급히 수건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깼어. 좀 어때? 죽 끓여놨으니까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먹고 기운 차리자. 현우는 나를 일으켜 앉히고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그는 뜨거운 죽 그릇을 가져와 한 숟가락씩 불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 끈기 있게. 현우 씨,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달려왔어. 다행히 저번에 준 예비 열쇠가 있었지. 현우는 내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의 다정한 손길에 심장이 아려왔다. 내가 아팠던 이틀 동안 현우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24시간 내내 내 곁을 지켰다. 그는 요리, 청소, 심지어 내 몸을 닦아주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작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큰 뒷모습. 내가 밤중에 필요할까봐 소파에서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강한 감동이 밀려왔다. 이 보살핌은 민준의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은 내가 아픈 줄도 몰랐고 라면 한 봉지 끓여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았다. 이튿날 밤 열이 내렸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졸고 있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빼내 그의 헝클어진 머리에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견고한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부자여서도 유능해서도 아니었다. 그가 내게 진정한 평온함과 존중감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내가 자신을 보고 있자 그는 어색하게 눈을 비볐다. 깜빡 잠들었네. 목말라. 물 갖다 줄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힘없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목 안 말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와줘서, 그리고 곁에 있어줘서. 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내 말의 의미를 깨달은 듯 했다. 그는 내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미소는 파리의 겨울을 녹이는 햇살처럼 환했다. 그의 파리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리 곳곳을 장식했다. 현우는 센 강변을 산책하자고 했다. 내가 처음 낯선 프랑스 땅에 발을 디뎠던 그 밤, 혼자 울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오늘 센 강은 여전히 잔잔하게 흘렀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손은 현우의 크고 따뜻한 손 안에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깨와 머리 위에 내려앉아 풍경을 동화처럼 낭만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에펠탑 아래에 멈춰서서 밤하늘을 밝히는 황금빛 탑을 올려다보았다. 현우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김이 차가운 공기 중에 하얗게 흩어졌다. 그는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온 세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현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잠재웠다. 나는 평생을 복수심에 불타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 네가 나를 치유해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현우는 하얀 눈 위에 한쪽 무릎을 꿇고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자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고고함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연꽃 모양의 정교한 반지가 있었다. 너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할 순 없어. 화려한 미사여구도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공항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고독 속에서 열병을 앓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인생의 모든 폭풍 앞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항상 막아설게. 나와 결혼해 줄래, 서윤아. 현우의 청혼은 낭만적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했다. 그는 나의 사소한 디테일과 두려움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을 뜨겁게 적셨다. 나는 내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에 겨워 목이 메었다. 응, 나도 당신을 믿어. 현우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나를 품에 안았다. 하얀 눈이 내리는 파리의 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더 이상 계산도 이용도 없었다. 오직 상처를 딛고 서로를 발견한 두 영혼의 순수한 사랑과 평생의 약속만이 남았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5성급 호텔도 과시적인 슈퍼카 행렬도 수백 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성대한 연회도 없었다. 나와 현우의 결혼식은 도시 외곽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그곳에는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고목들과 아침 햇살 아래 연보라색으로 만개한 수국들이 있었다. 하객은 지혜와 박 변호사 같은 가장 친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온 몇몇 동료들을 포함해 수십 명에 불과했다. 나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무거운 드레스 대신 내가 직접 디자인한 상아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드레스는 단순하고 우아했으며 허리 부분에는 청초함을 상징하는 자수꽃 몇 송이가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현우는 하얀 장미로 장식된 길끝에서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은 행복과 존중으로 빛났다. 아버지가 내 손을 현우에게 건네주실 때 눈물을 글썽이며 새 사위에게 당부하셨다. 내 보물을 자네에게 맡기네. 우리 딸 고생 많이 했으니 다시는 울리지 말게. 현우는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평생을 바쳐 그녀를 보살피겠습니다. 저에게 서윤이는 아내이자 온 세상입니다. 정원의 고요함 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우리의 서약이 울려 퍼졌다. 상투적인 미사여구 없이 상처를 딛고 서로를 발견한 두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뿐이었다. 나는 현우를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지혜는 맨 앞줄에 앉아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내 친구, 드디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네. 나는 현우의 손을 가볍게 쥐며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의 곁에서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모든 생각에서 평등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결혼의 진정한 의미였다. 아늑한 결혼식이 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나는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꽃아치를 나서다 길 건너편 큰 나무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우연히 보았다. 그는 마르고 등이 약간 굽었으며 낡은 셔츠와 빛바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 절반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한눈에 민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민준은 웃음소리와 음악이 울려 퍼지는 안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문 앞에 놓인 나와 현우의 웨딩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내 미소는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 보였다. 민준의 마른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거친 손은 마치 기댈 곳을 찾듯 나무 껍질을 꽉 쥐고 있었다. 예전에 거만하고 위풍당당했던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의 민준은 실패하고 외롭고 나이보다 늙어버린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고개를 돌리려는데 우리의 시선이 순간 마주쳤다. 민준은 깜짝 놀라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마치 들킨 도둑처럼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극심한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축복의 말이나 사과의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민주는 쓸쓸히 걸어갔다. 그의 초라한 그림자가 햇볕 내리쬐는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옥이나 매질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그를 갉아먹는 양심의 가책과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종신형이었다. 그는 값진 보석을 버리고 반짝이지만 가치 없는 조약돌을 쫓았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그의 손에는 빈손과 텅 빈 영혼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마음은 원망도 연민도 없이 평온했다. 진정으로 과거를 넘어선 자의 평온함이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햇살 가득한 정원으로 다시 들어섰다. 과거의 문은 영원히 닫혔고 밝은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우리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첫째 딸 반성이와 2년 후에는 아들 조양이를 낳았다. 밤하늘의 별과 아침 해라는 뜻을 가진 두 이름은 아이들이 우리 작은 가정에 가져다 준 희망과 기쁨을 상징했다. 현우는 옛 약속을 지켰다. 그는 내가 집안일이나 육아로 혼자 힘들어하게 두지 않았다. 매일 아침 내가 새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준비하는 동안 현우는 일찍 일어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며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회사에서는 위험 있는 사장이, 집에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아이를, 다른 손에는 죽 끓이는 국자를 든 모습은 우습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다. 그는 집안일을 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했다. 내 경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더 이상 부자들을 위한 호화로운 저택 디자인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 건축 프로젝트로 방향을 틀었다. 산간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설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를 지었으며 낡은 아파트 단지의 생활 공간을 개선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큰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의 미소나 독거노인들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무한한 기쁨을 주었다. 우리 가족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거나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소중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 자주 여행을 떠났다. 함께 등산을 하고 계곡 옆에서 캠핑을 하며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다. 현우가 반성이를 목마를 태우고 조양이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인생에 감사했다. 나는 행복이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 아이들의 옹알이, 그리고 배우자의 굳게 잡은 손 안에 있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 내 인생의 배는 마침내 평온한 항구에 렛을 내렸다. 폭풍우는 창문 밖에서 멈추는 곳에 몇 년 후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도 나와 현우는 매일 저녁 발코니에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감상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아이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꿈을 찾아 떠났다.
집은 더 조용해졌지만 우리의 사랑은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져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가 수년 동안 내게 준 든든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험난했던 길을 돌아보니 몇 년 전 공항에 버려졌던 순진한 젊은 여성에서 지금의 성숙하고 당당하며 만족스러운 여성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모든 희로애락과 영욕은 이제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물결과 같았다. 나는 현우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거 알아요? 여자의 인생은 남편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부자 남편과 결혼했다고 이기는 것도, 이혼했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서 당신이라는 멋진 동반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현우는 내 손을 꽉 쥐고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나도 내 인생의 남자가 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우리는 폭풍우를 겪었기에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지. 안 그래?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정원의 목련 향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눈을 감고 자유롭고 행복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 과거는 잠들었고 미래는 여전히 흥미로운 미스터리지만 현재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붙잡는 법을 배웠다. 내 인생 이야기는 동화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증명한다.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항상 미소 짓는다는 것을.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나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며 배신과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가장 힘들고 약해졌을 때 곁을 지켜주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기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야기 속 서윤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었다면 현우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